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 뉴스는 살아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문근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작가님이 그러시던데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이돌만큼이나 바쁘시다면서요. 작가님이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저는 뭐 나이에 비해서는 아이들보다 좀 바쁘죠. 이 나이 된 이제 손자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특히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뭐 부산에서 마덱스라는 해양 방위 산업전 전시회가 있으니 거기도 다녀오고 또 뭐 방송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피곤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도 좋고. 네. 오늘 수다 좀 떨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은 교수님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군에 오래 몸 담으셨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핵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방산, 특히나 K방산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떠세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 그 수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폴란드 그 특수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폴란드 긴장하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그 방위력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 EU에서 각 국가는 이제 방위비를 GDP 2% 수준 이상으로 올려라. 하한선이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방위산업 쪽에 활성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특히 작년에는 이제 폴란드에 21조 역대급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뭐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기업인들도 굉장히 기가 살았죠. 그래서 요즘 뭐 오랜만에 방위산업 재전 그러니까 마덱스라고 해요. 부산에서 해군하고 부산시하고 뭐 그 무역협회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수취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왜 2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저도 갔는데 한 예년에 비해서 1.5배 규모가 더 커졌다. 그렇게 하면서 뭐 12개 국가에서 140여 부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5,000명 정도가 관람했다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계약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수천억 이상 수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오죠. 그러나 그런 기대. 그래서 이번에 해군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방위산업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뒷얘기가 잘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부산 시민들은 특히 좋았을 거예요. 15,000명이 와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번에 해군에서는 뭐 이 기회에 국제 심포지엄도 하자. 그래서 뭐 각국의 총장들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심포지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 조선 1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의 함정 건조는 좀 후발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탑 클래스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따라잡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류가 방산에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방위산업 그러면 그게 좀 선진국을 따라간다는 느낌. 그다음에 뉴스에 주로 등장하는 방위산업 방산비리 뭐 이런 수사 관련 소식들이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이 듣기에 잘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 콜롬비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의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왔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데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방산비리 이걸 좀 수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때 2015년, 16년 이때쯤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군 고위층들이 뭐 감옥 가고 그랬는데 정말 억울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잘해야 된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연루되면 안 된다. 이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런다 이제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뭐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네. 부품 원가 부풀리기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소수가 이렇게 연루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고위급들은 다 무지로 나오고 그랬는데 무지로 나오면 뭐 합니까? 뭐 폐가 망신하고 명예는 실추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산비리라는 얘기를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냥 네. 뭐 원가 부풀리기, 부품 뭐 납품 비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특히 그렇죠. 마덱스 2023 이런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앞으로 함정은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하나 함정 부가가치가 수출하면은 높아요. 예.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안 좋게 받았잖아요. 좋은 방산비 이런 얘기 때문에 네, 이런 한동안. 것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자주국방에도 투철하게 적용하는 이제 뭐 힘을 합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함정 한 대 수출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대 가격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수출하고 그런 것들은 한 3, 4천억? 잠수함 한 척에? 그렇죠. 이제 수상함 같은 경우도 이제 호위함 이런 거 아마 네.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높죠.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곧 다가올 캐나다에 잠수함 한 척 수출하면은 그게 한 잠수함 한 척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1조 5천억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제네시스 1억 원짜리 15,000대 수출 뭐 이 정도 이렇게 비교할 수 그러니까 있죠. 그렇게 치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예,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수출하면 크게 한 바퀴 굴르는 거죠. 아, 그러면 잠수함 한 대를 한 척을 건조하는데 계약해서 수주해서 인도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새로운 기간이? 모델의 잠수함 수상함을 건조하려면 통상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돼요. 한 새로운 한 모델. 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러나 이제 양산이라고 이제 2척, 3척 이럴 네. 때는 이제 기간이 절반으로 줄죠. 절반 그래도 7, 8년은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봐야 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번에 마덱스에서 주요된 이슈들이 이런 거래요. 요즘 전쟁을 군인들이 투입돼서 치르는 것보다는 전자전이거나 무인전이거나 그러니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해전에서 무인 무기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인 무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네. 2019년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에 그 무인기 막 군집 무인기가 그 사우디 유전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생중계로 막 유전이 폭발하는 걸 보였는데 작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무인기가 역할을 많이 해서 특히 터키의 이제 바이락타르 TB2라는 네. 이 무인기가 데이트를 쳤어요. 막 러시아 전차 공격하고 값은 얼마 안 되는데 가격은 저렴한데 가격은 저렴한데 완전히 탱크를 뭐 거의 박살을 내고 대공 미사일 기지라 이런 데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베스트로 등극했어요. 그다음에 현재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D 현상 뭐 어려운 일 안 하고 또 네. 특히 이제 전쟁이 한번 인명살살이 되니까 그래서 무인기 사람 안 타도 되네 예. 이런 의식이 이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무인기가 앞으로 당분간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 감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항공모함이 한 척밖에 없어요. 가난 그렇게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근데 구축함 자랑하는 구축함 또는 순양함이라 하는데 그게 모스크바함이라고 있는데 네. 이 자랑하는 함정이 작년에 이제 조금 전에 바이락타르 이 그 무인 기만기 무인기에서 기만을 당했어. 기만을 거기 집중하는 동안에 육지에서 미사일이 2발이 날라와 가지고 격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무인기가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군에서도 무인 함정에 해가지고 무인기, 그다음에 무인 수상정, 네. 무인 잠수정 네.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지휘함도 만들고 이렇게 전투 개념이 발전되고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한국의 해군의 이제 전술이나 교리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 이제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도 요즘에는 이제 유령함대를 건설하고 있어요. 유령함대. 사람이 타지 않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뭐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이고 네. 거기다 항공모함이 11척이 있어요. 10만 톤급. 이거는 뭐 엄청난 천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태평양 나오지 마. 네. 중국은 무슨 소리야? 니네 태평양이야? 나 예. 나가겠어. 여기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빨리 중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빨리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근데 항공모함 갈수록 멀리 빠져야 되죠. 네. 그럼 항공모함하고 중국하고 연안 사이의 갭을 이제 무인 수상정, 무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아, 원거리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지상 무기로 커버를 하면서 네. 그 비어있는 빈자리를 네. 무인 수상정으로 이제 그렇지 지금 이제 메우고 있다는 항공모 거죠. 같은 고가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미사일 공격받으면 가까이 있으면 공격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멀리 떨어져 떨어져 있고 있으니까. 이제 무인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전방에 배치해서 정보도 획득하고 뒤에서 이제 스탠오프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멀리에서 이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고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 한국 해군에도 적용돼서 이번에도 히트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륙 작전도 무인기, 무인 수상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상륙작전은 어떻게 무인으로? 근데 뒤에서 이제 헬기도 있고 수상 함정도 있고 네. 그 전에 가서 이제 전초기지로 뭐 수상 무인정 그다음에 해놓는군요. 뭐 수상 무인기 이런 예. 것들 정보를 다 보이네 저기.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수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멀리서 공격하고 저런 것들이 이제 해검 저런 것들이 가서 뭐 무인기를 종합 G 통제함이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가서 먼저 적진에 가서 공격하고 그게 사람이 안 타니까 예. 인명 살상은 없는 것이죠. 저런 그러면 개념으로 발전되고 지금 있어요. 저 보이는 그 배들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통신으로만 조정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상륙작전을 해보는 네. 거. 그래서 이름이 상륙작전은 맨 나중에는 이제 인원이 타잖아요. 예. 상륙작전은 하기 전에 앞에.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여건 조성 작전. 그래서 네. 가서 항공기를 공격하고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 육지를 어느 정도 사람이- 초토화 시켜놓고 사람이 그다음에 올라갈 사람이 수 들어가죠. 있도록. 그 전에 이제 그런 임무들을 저런 무인정이 하기 때문에 무인정 원래 사람이 타서 들어가서 뭐 돌격 작전 하면은 뭐 육지에서 뭐 공격 그러니까 희생이 많잖아요. 예, 희생이 많죠. 그런 개념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이비시 고스트 네. 예 작전이군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중형급의 한국형 항공모함이 4만 톤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인가요? 항공모함은 원래 전투기가 탑재돼야 돼요. 네. 원래 항공모함의 주무기는 전투기예요. 예. 어떻게 얼마만큼 성능이 출중한 전투기를 탑재하느냐 네. 이것이 항공모함의 그 우수함의 척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노력한 게 상당히 오래돼요.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경항모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일본에서 자꾸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 좀 붙여줘야 되겠다. 유명한 말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갖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갖겠다 그랬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금방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오래 걸리는데 우선순위가 다음 해부터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니까 네. 뭐 육군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 위협이 먼저니 이것부터 합시다. 그래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문재인 쭉 검토는 되어 왔어요. 검토는 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5년 만에 다시 네. 갑시다. 왜냐?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빼놓고는 거의 압도하거든요. 재래식 네. 전력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뭐 우리가 압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만약에 미군이라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전히 우방이 뭐 오늘의 적이 되고 내일의 뭐 우방이 뭐 바뀌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중국, 일본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했잖아요. 네. 뭐 국토도 유린하고 뭐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항공모함을 가질 때가 됐다. 왜냐면은 좀 돈이 많이 들지만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에요. 네. 특히 GDP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자력으로 미국이 도움이 없이도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전력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이제 항공모함이나 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공모함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72억이를 태워서 기본 설계를 시작하자 네. 결론이 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깊이 검토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항공기를 미국에서 사오는 네. 걸로 수직 이착륙기를 사오는 네. 걸로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항공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항공기를 태우는 게 어떠느냐. 네.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이런 뭐 악의가 있어서 이게 명쾌히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현 정부 바뀌고 나서 그럼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래 지금 네. 용역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연구하는 측에서 보면은 사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16대를 40년간 운영할 때 네. 사오는 것보다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거는 절반 가격이다. 뭐 16대를 40년 운영해 사오는 거는 12조 원 정도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개발하면 한 6조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할 때는 수직 이착륙기는 개발하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KF-21이라는 항공기를 네. 개발을 거기에 이제 네이비형으로 이제 바꾸면은 그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으면은 뭐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니까 KF-21을 실으면은 배를 좀 키워야 돼. 활주를 키워야 돼. 활주를 만들어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길게 만들면 배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한 2만 톤 정도 커지면은 경항모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한다. 네. 그렇게 하면은 배를 키우는데 한 2주 정도 더 들어요. 네, 2조. 예, 예. 그러면은 뭐 원래 만 톤에 한 1조 정도 생각하면 만 톤에 된단 1조. 말이에요. 정확한 예.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도 사오는 거보다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게 4조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돈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걸 가져오면 우리가 계속 거기 허락받고 정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서 정비하고 뭐 호주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 복잡하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우리가 다시 심층 검토해보자.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 국방력 건설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개발 연구 개발하는 건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R&D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는 개발해서 미국 같이 외국에 예. 팔아서 국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자. 이런 건 피드백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제 분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위산업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팔아가지고 우리 것도 훌륭한 거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국형 항공모함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보였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4만 톤급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예요?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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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올해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치면은 네. 이제 빠른 진도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 뭐 항공모함을 지금 2척을 이미 운용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척은 시운전하고 있고 그다음 2031년까지 2척을 더 만들어낸대요. 일본은 지금 이즈모급 항공모함 27,000톤급 2척에다가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를 가져다가 다 시험 운용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서 상당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틈에서 뭐 우리 이어도나 독도나 서해나 이런 데로 와서 휘젓고 다니고 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은 미국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하지. 미국이 없으면은 분명히 그런 분쟁 지역 된다. 그러면은 대형 항공모함이 오고 뭐 대형 구축함이 와서 하면 우리는 가서 조그마한 배 가지고 구축함 가지고 가세요. 필리핀이 뭐 마치 자기들 섬 뺏기고 나서 네. 중국한테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비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GDP 10위권에서 지킬 게 많아졌다. 이거 지킬 게. 그래서 우리도 자주 국방하려면 이런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뭐 현대중공업에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여기 한국형 항공모함 말고요.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제 기능을 저 배 자체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이라면은 무인전력이 앞에 배치한다고 했죠. 전방에. 네,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상륙작전 그거를 할 때. 통신으로 다 지휘하려면 거기에는 사람도 타야죠. 그래서 향후 해전의 양상은 유무인 복합 체계가 유무인. 지금처럼 많이 타진 않겠지만. 유무인 같이 뒤에서는 사람이 탄 배가 지휘하고 네. 또 무인 항공기는 위에 전방에 배치하고 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한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배가 이제
이번에 이제 5,000톤급으로 하나오션하고 그 현대중공업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게 네. 이제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오.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오션에서 16,000톤급을 또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보여주고, 응? 그다음에 뭐 수중에서도 지휘할 수 있는 한번 만들자. 아, 수중에서도?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은 그걸 또 하나를 더, 두 개를 더 만들어서 네. 제시했는데 아무튼 이 전쟁 양상이 해전 양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됐죠. 그러네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일반에 많이 뉴스화되거나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지금 이제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화오션이랑 H 현대중공업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까? 어디 가나 경쟁 관계는 있어요.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을 네. 쭉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1970년대부터 방위 산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방위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기업들한테 뭐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돈이 안 드는데 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 파지티브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계열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나눠주는 정해줘요. 거예요? 너 두 회사는 이거 만들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량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오거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20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자유 경쟁을 시켰어요. 네. 자유 경쟁을 시키니까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업 저 기업.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저 가격 적게 있는 사람이 또 당첨이 되고. 그렇겠죠. 그건 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이제 함정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군함, 전투함하고 잠수함 만드는 건 한화하고 현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두 개가 팽팽히 이제 그 경쟁을 해왔죠. 이거는 예. 뭐 숙명이에요, 숙명. 그리고 이 두 회사가 건전하게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짧은 시간 내에 함정 방위 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면. 그러나 예. 이제 이걸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무리가 생겨요. 이기려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제 이 불협화음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KDDX라고 이제 이지스 구축함은 아시죠?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하는 군함 중에서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난 네. 특히 대공방어 능력, 적 항공이나 그다음 미사일 이런 거는 뭐 170km, 그다음 110km, 그다음에 5km 자동으로 교전을 해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이지스 구축함이 우리가 지금 6척을 건축하고 있는데 3척 가지고 있고 네. 추가로 3척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비싸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가 한 미국에서 가져오는 건데 수입하는 건데 그게 한 함정 건조비 한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격이 싼 배를 만들자. 네. 미국 그 성능을 버금가면서 그래서 한 게 KDDX예요. 그래서 코리아 그다음에 K는 맨 앞에 있는 코리아, 네. DD는 영어로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라는 뜻, 구축함의 네. 약자. 네. 그다음에 X는 처음 만드는 배는 익스페리먼털 그래요. 처음 만드는 배를. 그래서 KDDX 이 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함이나 정조대왕함보다는 약간 작고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네. 가격은 훨씬 싸고 그다음에 이걸 국산화하는 국산화. 그동안 미국에 다 사왔는데 전투 체계를 국산화하면 또 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야심작이죠. 여기에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예.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좋아요. 돈이 또 적게 들고 그렇죠. 열심히 경쟁을 하면 좋은 무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이 무기가 이 함정이 잘 건조되면은 이거는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세계적인 한국의 이것도 한류를 뭐 주도할 수 있는 함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군의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육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는 사실 주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차근차근 민간의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이 방위산업과 잘 어우러져서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짐작컨대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들던 회사니까 배를 만드는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한화오션은 원래 이제 화약이나 무기 체계를 만들던 회사니까 그쪽에 장점이 있을 것 같은 그쪽에 말하자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장단점이 좀 있나요? 원래 한화오션의 전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은 끊임없이 경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수상함정은 같이 만들고 네. 잠수함 분야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먼저 했죠. 아, 잠수함 분야는. 네,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조도 많이 하고 네. 척수도 많고 수출도 하고. 네. 근데 잠수함 분야는 대우조선이 약간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수상함정은 일반적으로 뭐 현대가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비등비등해요. 아,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그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을 바꿔가지고 하나오션으로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꾸자. 바꾸고 예. 하나그룹을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 할 때는 산업은행 산하에 있었어요. 네.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원들이 그렇게 막 죽자 살자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부족했어요. 물론 잘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한화라는 대기업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오션도 하나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그 그룹에서는 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경쟁. 거기다가 이제 현대하고 함정 군함 만드는데 경쟁이 치열하게 되니까 네. 그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하나. 울산급 네. 배치 5, 6번 함 입찰을 이제 하면서 이번에 맞붙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울산급보다 더 미래에 있는 배고. 아, 요 KDDX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구축함, 호위함 이런 걸 약간 정리를 좀 해주면은요. 네. 자, 이제 잘 기억하다시피 천안함은 아시죠? 네, 천안함. 천안함은 초계함 그래. 초계함은 1,000톤에서 한 1,500톤 정도. 네. 그다음에 그보다 좀 큰 게 1,800톤에 2,000톤이 울산급 호위함 그래요. 아, 울산급 호위함 이번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울산급 호위함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주 세력을 이루다가 예.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광개토함이라는 걸 한국형 구축함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그게 이거. 3,900톤급. 3,900톤급. 그건 구축함이고, 근데 울산급 호위함이었는데 1,800톤짜리인데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광개토함이 된 거예요. 3,900톤이. 아. 근데 그 광개토함 3,900톤인데 그거를 계속 발전시킨 게 충무공 이순신함급 4,400톤이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지스 구축함이하고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아무튼 조금 전에 질문한 거는 한국형 구축함보다 작은 배 네. 울산급 1,800톤하고 2,000톤하고 구축함 사이 아.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울산급 호위함 배치 1, 2, 3 그래요. 배치 1, 2, 3. 배치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다발, 묶음 그런 뜻이에요. 아, 영어. 묶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통상 3척씩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배치 3 하면은 이 1,800톤에서 좀 큰 거, 그러니까 네. 이거는 3,500톤급이래. 네. 구축함은 아니고 3,500톤짜리 6척을 만드는 게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4척은 경쟁이 끝났고 네. 5번, 6번 함을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 내척은 어디서 만드는? 첫 번째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고 예. 세 번째는 삼강 MNT라는 회사에서 수주한 거예요. 그때는 대우조선 하나오션의 전 회사로 경쟁을 안 했어요. 아예 그때는 경쟁이 안 가격이 많이 작용돼 가지고 네. 좀 논란이 됐어요. 예. 근데 네 척은 이미 결판이 났어요. 네. 근데 나머지 2척 가지고 하나오션하고 현대하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KDDX 뭐 만들고 하면서 뭐 약간의 그 불미스러운 네. 있어서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벌점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수주할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수한 성능, 네. 그다음에 납기 내 기간 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다음에 가격 가격도 이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결판이 날 건데 두 회사는 하도 오랫동안 경쟁을 해와가지고 서로를 다 알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서로.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탑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을 과도하다 보니까는 직원들은 피곤하잖아요. 회사들은 피곤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떨어지면은 임원들도 뭐 쉬운 말로 집에 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확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는 공정 경쟁해라. 네. 뭐 그렇게 하고 경쟁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잘 해야 될 거는 국내 수주 물량을 완성하면 그거는 반드시 수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오. 이런 걸 주문을 계속 해야죠. 예. 도산 안창호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수함의 그 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의 잠수함이며 설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잠수함이라고 들었는데 이 도산 안창호함에 SLBM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님? 그 좀 히스토리를 시간이 들지 모르겠는데 네,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네. 우리 잠수함 도산 안창홍이 나온 거는 독일에서 1,200톤짜리, 1,800톤짜리를 18척을 부품을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처음에 부품만 사다가. 예. 그래 조립 생산하고 현대 중공업하고 대우전 나눠서 만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 독자적 만듭시다. 대단하다.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 만에 세계에서 12번째로 이제 도산 안창호 3,000톤을 만들었어요. 이게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그래요. 디젤. 예, 그래서 디젤 잠수함, 핵 잠수함은 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 핵 잠수함 없어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약어로 디젤 잠수함 그래. 디젤 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크기가 일본, 호주, 우리가 세 개가 비슷해요. 3,000톤급. 3,000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에는 그 핵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전기가 많이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배를 더 키울 수는 없어요. 3,000톤 이상 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핵무기를 실라는 이런 걸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직 발사관이 6문이 들어가 있어요. 수직 네. 발사관이. 이거는 대형 잠수함, 그다음에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 나라 5개 플러스 인도 이 정도가 수직 발사관을 사용해 가지고 핵무기를 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핵무기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북한이 이미 SLBM을 개발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그런 기술을 확보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수직 발사관을 6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능력, 기술 능력을 다 확보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안 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너희들은 핵탄두도 없으면서 뭐하러 수직 발사관을 만드냐. 그런데 아무튼 현존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 6문이 있는 날은 도산 안창호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한국전 전장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고 그러면은 이런 기술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이 만들어낸 가장 그 우수한 잠수함이다. 세계에서 탑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독일에서 처음 잠수함을 도입한 30년 만에 우리 독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니까 지금 뭐 요즘 캐나다 이런 데서 잠수함 수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가서 막 조선소도 보고 한국 잠수함 부대도 가서 보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 작전 잠수 능력 그냥 잠수함은 물속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능력인 거죠. 핵 잠수함 무한대 있을 수 있는데 디젤 잠수함은 충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런 기간도 줄이고 그래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뢰, 기뢰, 그다음에 대함미사일.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거 그걸 대함미사일. 이게 수직 발사관은 잠대 지미사일이에요.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명품 중에 명품이다. 오늘 뭐 확실히 공부했습니까? 근데 확실히 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구축함 요거 조금 알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잠수함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잠수함은 또 제 전공이라 이건 한참 오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핵잠수함 얘기하면 뭐 날샐 것 같으죠, 교수님.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구축함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KDDX는 이지스함을 우리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보다 약간 수준 낮지만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울산급 호위함은 6척 만드는 중에 지금 마지막 2척을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한국 위반들에는 가장 우수한 명품 잠수함이다. 네. 거기에 수직 발사관까지 있는 건 세계 유일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핵잠수함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방송이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목받지 않은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군에 계신 분들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방산비리란 말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번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저희가 또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